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12월 17일 210회 연구 발표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김진우입니다. 대면으로 하는 연구 발표회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우선 발표 설명 혹은 발표 진행 설명에 앞서서 조한건 신부님의 시작 기도 및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연구소가 올해 하는 그 행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구소의 어떤 발표회, 심포지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마지막 210회 연구 발표회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남아 있는 또 연구소 자체 일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모송 함께 우리 외우고 시작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벌써 우리가 코로나 19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넘어온 지가 3년째가 이제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제 그치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잘 극복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개인 방역을 잘 하면서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세 분의 발표자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요. 제가 강력하게 조금 그동안 공부한 거 조금 검토도 할 겸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점검도 할 겸 꼭 좀 요청을 해가지고 간신히 세 분의 발표자를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표는 이제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백승훈 신부님이 해주시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병임박해 이후로 새로 이렇게 재건된 그런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다블리 주교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사실 예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박해가 다시 찾아오게 되면 한국 천주교회는 다시금 일어나기 어려운 큰 박해의 수렁으로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병임 박해가 생겨났죠. 그리고 나서 10년 후부터 선교사가 다시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갖춰줬을 텐데요. 리델 신부님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서는 또 순교복자 수녀회 자료와 관련된 것들 한번 수녀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공부하신 것들 우리에게 잘 들려주실 거고요. 또 우리 연구소의 김지영 선생님 역시 또 한국에 성화하니까 저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예술학 이렇게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요즘에는 전부 문화 아니에요.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국의 성화를 그동안 본 것들을 또 새로운 관점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예, 세 분의 발표자 또 함께 토론을 맡아주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도 또 한번 잘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발표 시작하기 전에 발표자 선생님 혹은 신부님의 간략한 설명 이후에 발표의 논지 혹은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발표는 앞서 신부님도 말씀하셨듯이 1866년 병임박해 이후 한국 천주교회 재건과정 연구입니다. 발표자 신부님은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백승훈 신부님이십니다. 이 발표의 주 논지는 주교 리대의 선교 정책과 활동을 고찰하여서
1866년 이후에 한국 천주교의 재건 추이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발표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발표 1866년 병인박해 이후 한국 천주교의 재건 과정 연구의 연구 발표를 맡게 된 백승훈 신부입니다. 연구 발표에 앞서서 본 연구 발표는 저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하여서 연구 발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에 자발적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나 조선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크고 작은 박해를 경험하였습니다. 조선 천주교회는 주문모 신부 순교 이후 33년 동안이나 성직자가 없는 공백기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성직자가 없는 때에도 박해 때 살아남은 신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 신앙 공동체는 꾸준히 지탱되었습니다. 1831년 교황청은 북경교구에서 조선교구를 독립된 교구로 분리한 후 조선교구를 파리해방 종교에 위임하였고 1836년부터 교구장과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한 후 사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박해로 선교사들과 많은 신자가 순교했고 특히 1866년 병인 박해로 인해 당시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리데를 비롯한 2명의 선교사는 조선을 탈출함으로써 그 후 10여 년 동안 조선 천주교회는 또다시 성직자가 없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873년에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하면서 조선은 개항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때 중국에 머물고 있던 선교사들은 1876년부터 조선 제2국을 실행하였고 조선 천주교회가 처한 당시 사항을 확인한 후 교회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과정을 거쳐 조선에서 천주교 신앙에 대한 자유가 공식적으로 확립되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한국 천주교회에서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설립된 이후부터 종교 자유가 정착될 때까지 1801년부터 1834년까지 그리고 1866년부터 1876년까지 두 차례의 성직자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고는 1866년부터 1876년까지 성직자의 공백 기간을 바탕으로 개항기의 교회 재건 과정과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고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구 업적을 살펴보면 교회 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연구한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1861년에 조선에 입국하였고 조선 제6대 교구장을 역임한 후 지병으로 인해 1884년에 선종한 선교사 리델의 삶과 신앙 그리고 교회 재건을 위한 그의 선교 정책과 헌신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리델이 남긴 다양한 서한과 선교지 조선에 관한 보고서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쓴 일기 등을 수집한 후 그 내용을 시기적으로 분류하여 리델이 가졌던 선교지 조선에 관한 관심과 동료 신자들과의 관계 또한 교회 재건과 선교사들의 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본고는 전체 3장으로 구성될 것이며 리델의 활동을 시기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연구의 일정은 1861년부터 1866년까지 선교지 조선에 파견될 리델의 초기 활동을 주목한 후 2장은 1866년 병인 박해 때에 중국으로 탈출한 리델의 활동을 살피고자 합니다. 3장은 1877년 리델이 조선 제2국과 그 이후 활동을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의 장점은 조선 파견 선교사로서의 리델, 교구장으로서의 리델, 그리고 조선에서 추방당한 이후의 리델의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델의 삶을 통해 그가 가졌던 의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선교지 조선과 조선 신자들에 대한 리델의 마음과 그의 선교 정책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파리해방 정교회 선교사 리델의 사목활동과 병인 박해. 리델 신부가 조선에서 입국할 당시 조선 천주교회에는 주교 2명과 프랑스 선교사 4명 그리고 조선인 성직자 1명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교구장 베르네 주교는 1857년 3월 25일에
다블리 주교를 부주교로 임명한 후 주교 성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는 그리고 그 다음 날 26일부터 28일까지 처음으로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조선교구가 이 당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베르네주 교와 동료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목 활동과 노력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선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외적으로 신입 교우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성사 생활을 영위하려는 신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르네 주교를 통해 조선 천주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는 1857년 베르네 주교가 파리 해방 정교회 지도자들과 홍콩 대표부 신부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서한에서 베르네 주교가 쓴 서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선교사 부족으로 인해 교회의 성장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한에서는 늘어나는 신자들의 수에 비해 선교사들은 성무 집행과 교회 사업의 업무 과다로 인해 병중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네 주교는 1857년부터 파리 해방 정교회 총본부에 조선 파견 선교사를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파리 해방 정교회 총본부는 베르네 주교의 의견을 받아들여 1859년 랑드르 신부와 조언누 신부를 조선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1861년 칼레 신부와 리델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61년 3월 리델 신부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으며 1861년 4월 7일 이들은 서울에 도착하여 베르네 주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리델 신부의 경우 조선에 입국한 후 서울에서 약 보름간 베르네 주교와 함께 지낸 다음 한양에서 약 400리 정도 떨어진 충청도 공주 부근 반자리 마을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리델은 6개월 동안 조선어를 공부한 뒤에 1862년 성모 자원구역으로 파견되어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866년 병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리델 신부는 박해로 인해 12명의 선교사 중 2명의 주교를 포함한 9명의 선교사가 순교했고 자신을 포함하여 생존한 페롱과 깔레 신부의 행방과 생존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신자들 중에서도 배교하는 이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를 피해 자신의 사목구역에 있는 신자들 위해 양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동시에 조선 천주교의 박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866년 5월 8일 리델 신부는 자신의 피신을 돕던 조선 신자의 도움으로 박해를 피해 생존한 페롱 신부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5월 18일에 페롱 신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해 중에서 극적으로 만난 리델과 페롱 신부는 조선 천주교회가 처한 현실과 교회를 구할 방도를 찾고자 논의하였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가 박해 소식을 프랑스 교회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고 연장자인 페롱 신부가 조선 교회의 임시 책임자로 조선에 남기로 하고 리델 신부가 중국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리델 신부의 탈출 계획을 수립한 페롱 신부는 중국으로 건너갈 배를 마련하던 중 조선 신자들이 배 한 척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델 신부는 그들과 합류하여 1866년 7월 7일 중국 산동반도에 위치한 체푸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체푸에 도착한 리델 신부는 그곳에서 정착한 영국 상인 페르기송의 조언을 받아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을 만나기 위해 천진으로 갔습니다. 로즈 제독을 만난 리델 신부는 조선 천주교회의 박해 상황을 알리는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말을 들은 로즈 제독은 조선 정부로부터 살해된 프랑스 선교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선에 남아있는 페롱 신부와 칼레 신부를 구하기 위해 조선 원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거쳐 단행된 병인 양요, 즉 프랑스 군대의 조선 원정은 조선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로즈 제독이 이끈 프랑스 함대의 조선 원정은 실패했고 그 이후 조선에 대한 그들의 재원정 계획 또한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상해에 체류하던 리델 신부와 선교사들은 자체적으로 조선에 재입국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칼레 신부는 선교사들 간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 마련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선교사들이 조선에 재입국했을 경우 교회 활동과 신자들의 성사 생활을 위해 실행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정과 현안들에 대해 사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동교 선교사들과 상해에 있는 파리 외방 정교회 대표부의 르모브니에 신부에게 제2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칼레 신부의 이러한 제안은 동료 선교사들과 르모니에 신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만주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교구 소속 선교사 5명은 1868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착후의 성모 설지전 성당에서 제2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 결과는 공식적인 문서로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선교사들의 서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서한으로는 1868년 12월 8일 칼레 신부가 상해 대표부 르모니에 신부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이 서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2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는 제1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 결정사항을 계승하는 동시에 조선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재입국 전까지 착후 성모 설지전 성당의 사목을 맡는 일과 조선 선교를 위해 거점지를 설치하고 조선의 재입국 이후 해결해야 할 배교자와 그들의 수용 문제, 일반적인 미신행위, 조선어를 불어로 쓰는 문제, 혼인 성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성무에 관련된 행정 업무와 그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제2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는 조선 재입국 이후 선교사들이 숙지해야 할 현안 문제들과 특히 배교자를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일 것인지를 다루었습니다. 사실 1866년 병인 박해를 직접 경험한 리들 신부와 칼레 신부는 박해로 인한 신자들의 배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리들 신부는 1866년 병인 박해 때 은신처에 숨어 지내는 동안 조선 신자들의 배교 소식을 듣고 무척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1866년 병인 박해로 상당수의 교우들이 배교했음을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리들 신부와 칼레 신부는 배교조에 관한 문제를 동료 선교사들과 논의했고 박해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임자 자격으로 제2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를 주관한 리들 신부와 동료 선교사들은 조선 천주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맞이할 날을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과거 선임자들의 선교 방식을 검토했고 선교지 조선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의 분석을 통해 박해로 무너진 조선 천주교회를 재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1884년 9월에는 조선 제7대 교구장인 불랑주교가 주관하여 제3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의 개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불랑주교는 이 회의 때 논의한 여러 가지 문제와 결과들을 조선교회 관례집으로 반포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제2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는 조선 천주교회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회의였고 조선 제2국과 교회 재건을 위한 준비 작업의 초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870년 6월 5일 리델 신부는 동료 선교사들과 파리예방 정교회 총본부의 결정을 수락하여 주교로 선포되어 조선 제6대 교구장이 되었습니다. 교구장으로 성성된 후 중국으로 돌아온 리델 주교는 조선 천주교회 재건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리델 주교는 외적으로는 조선 교구와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를 정리하거나 주중 프랑스 공사와 인간적인 친분을 쌓으면서 조선 교회가 처한 박해 상황을 알렸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교회 재건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착후 성모 설지전 성당의 신학교를 설립하여 조선인 성직자 양성에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조선어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리델 주교와 동교 선교사들은 1866년 병인박해 이후 중국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조선 재입국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선교사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선 제2국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뜻과는 달리 박해 상황이 지속되어 조선 제2국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델주교와 선교사들이 조선 제2국 시점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는 동안 조선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교구장인 리델주교는 조선 제2국을 시도할 결심을 했습니다. 리델주교가 조선 제2국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1875년 2월 7일 파리 해방 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입니다. 이 서한에는 1866년부터 시작된 박해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버린 조선 천주교회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일부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조선 정부뿐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 박해의 위협과 고통을 받는 처지가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해로 인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여성 신자들, 즉 남편이 없다고 믿는 어린 소녀들, 박해로 남편을 잃은 과부, 그 밖에 천주교를 믿는 일반 여성들은 납치나 인신매매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단속해야 할 관청도 그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신자들 중에는 살아남기 위해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일반인과 결혼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박해로 인해 생사가 단절된 배우자의 재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한에는 박해의 고통과 교우들이 겪는 어려운 사정들뿐 아니라 교우들 중에서 혼인 문제와 조당, 그리고 성사 생활에 대한 문제들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교회의 상황을 보고받은 리델주교는 1875년 2월 편지를 통해 파리 해방 정교회 총본부에 공식적인 조선 제2국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 후 리델주교와 동료 선교사들은 여러 차례 조선 제2국을 시도하였고, 블랑주교와 트퀴트 신부가 10여 년 만에 조선 제2국에 성공하였습니다. 리델주교는 마침내 선교사들과 함께 1877년 9월 24일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리델주교는 조선을 떠난 지 11년 만에 다시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1876년 조선 제2국에 성공한 블랑과 드케트 신부는 선교사 영입에 헌신했던 신자들과 함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신자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이 성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신자들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배편을 마련하였고,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등 점차 교회 재건에 초석을 다져나갔습니다. 특히 조선에 재입국한 리델 주교를 만난 신자들은 교회 재건의 희망을 발견했고, 그들은 조선에 재입국한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선 천주교회와 조선 신자들 향한 교구장 리델 주교의 마음과 조선교구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선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이들이 조선에서 사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조선 신자들의 열망은 교회 재건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리델 주교는 1861년에 선교사로 파견된 후 1866년 병인박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5년 동안 조선에서 사목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 이전의 조선 천주교의 모습과 1877년 그가 조선에 재입국할 당시 모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리델 주교는 조선에 재입국한 후 조선 천주교회가 청한 당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서로 남겼습니다. 위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1877년 조선교회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점검해본 리델 주교는 1866년 병인박해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회장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협력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877년 조선 제2국을 성공한 리델 주교는 리델 주교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 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리델 주교와 선교사들이 실행한 교회 재건 활동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설립이고, 둘째는 조선인 성직자 양성, 셋째는 인쇄소 설치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교회 공동체 설립에 대해 리델 주교는
박해때에 숨어 지내며 살아남은 신자들을 지역별로 모아서 교우촌을 형성한 후 그곳에 공소를 설정하고 공소 책임자로 새로운 공소회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리델 주교와 선교사들이 실행한 교회 재건 활동으로 두 번째는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신학교 설립이었고, 셋째로는 기도서와 교리서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 설치였습니다. 1877년 9월 24일 조선에 입국한 리델 주교는 먼저 조선 제1국에 선고한 불랑 신부를 만나 조선 선교지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신학교 설립과 인쇄소 설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랑 신부는 강원도 지역 고미골에 신학교 설립 부지를 선정했고 2명의 신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신심서적의 보급을 위한 인쇄소 설치와 그와 관련된 전문 인쇄 책임자를 선정하고 인쇄소 운영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졌고 리델 주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작업들도 윤곽을 드러내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단지 10명의 신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조선교회는 1876년부터 1877년까지 성인 84명과 어린이 200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78년 1월 말 리델 주교의 서한을 가지고 책문으로 향했던 조선인 밀사가 그곳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선인 밀사가 국경에서 체포된 경위에 대해 로베르 신부가 1878년 4월 19일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서울 공소회장은 개인적인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자 했습니다. 이에 리델 주교는 그 집을 사겠다고 공소회장에게 제안했고 그 집은 선교 사업을 위한 공소로 사용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공소회장은 리델 주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관리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그 집에서 작은 상점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리델 주교는 공소회장에게 집값으로 660프랑에 해당하는 2개의 은계를 주었고 공소회장은 은계를 조선에서는 팔 수 없기에 중국에 가서 팔려고 조선인 밀사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밀사들은 중국에 가서 은계를 판 후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이를 처음부터 수상하게 여긴 관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몸수색과 짐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선인 밀사의 짐에서 리델 주교의 편지가 발각되고 이를 알게 된 중국인 관리는 조선인 밀사들에게 편지의 출처를 추궁했습니다. 그리하여 리델 주교와 프랑스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조선에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인 관리는 리델 주교와 선교사들이 밀입국 사실을 조선 정부에 알렸고 조선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에서는 다시 박해가 발생했고 1878년 1월 28일 리델 주교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사제관에서 동료 신자 29명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1878년 1월 28일 리델 주교의 체포와 박해 원인을 파리해방 정교회 총본부로 보낸 리델 주교의 서한이 국경수비대에 발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료에 의하면 조선교구 선교사로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로베르 신부의 서한 내용을 통해 그 사건과 발단은 리델 주교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 회장의 실수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델 주교의 체포와 동료 신자들에 대한 박해의 원인은 조선에 재입국한 리델 주교가 쓴 서한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878년 1월 28일 체포된 리델 주교는 약 5개월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878년 6월 5일 파리 해방 정교회 선교사들 중에 처음으로 석방되어 중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후 리델 주교는 1878년 7월 12일에 만주 지역 차쿠 성모 설지전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차쿠에 도착한 리델 주교는 교회 재건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방된 후 교회 재건을 위한 리델 주교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쇄소 설치. 둘째, 새로운 거점 지역 확보.
셋째,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부지 이전과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제2국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81년 10월 5일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 지역 확보를 위해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계속해서 병고를 겪던 리델 주교는 더 이상 자신이 선교지 조선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직무를 이어받을 후임자로 불랑 신부를 조선 교구 부주교로 임명하였습니다. 조선 교구 부주교로 성성된 불랑 주교는 리델 주교의 교회 재건 사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조선 천주교회를 위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리델 주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갔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1884년 6월 20일에 선종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고에서는 1866년 병인박해 이후 한국 천주교회의 재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1861년에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이며 1876년 제6대 조선 교구장으로 선출된 리델을 중심으로 그의 선교 활동과 선교 정책 등을 주목하였습니다. 본고는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파리해방 정교회 선교사 리델과 조선 천주교회, 2장에서는 1866년 병인박해 이후 리델의 행적, 3장에서는 1877년 조선 제2국 이후 교구장 리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상으로 1866년 병인박해 이후 교회 재건 과정을 리델 주교의 재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사였고 사목자였으며 박해를 피해 선교지를 탈출하고 교구장으로서 선교지에 입국해서 짧은 시간을 지내다가 추방되었던 리델 주교의 생애는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와 개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리델이 보여준 삶의 궤적은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4대 교구장 베르네 주교로부터 받은 교회의 체계와 선교 전통을 이어받은 리델 주교는 제7대 교구장인 불랑 주교가 종교의 자유 분위기 속에서 교회 정착과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회 재건에 최선을 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리델 주교는 선교사로 활동할 때와 교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교지 조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고 특히 동료 신자들에 대한 애정도 매우 깊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델 주교의 노력은 결국 박해 이후 숨어지내던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난 이들도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신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1866년 병인박해 이후 완전히 무너진 교회가 종교의 자유 분위기가 형성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교회 재건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조선 교구장 리델 주교의 헌신적인 마음과 이에 대한 동료 선교사들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향후 리델에 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현재 리델 주교가 남긴 서한의 일부는 리델문서 1권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번역되지 않는 리델 주교의 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리델 주교의 생애는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와 그 결을 같이 한다고 앞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리델 주교는 한국 교회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866년 병인박해와 개항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조선 천주교회와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리델 주교에 관한 연구는 그 당시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는 리델 주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향후 연구 과제로 제안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그럼 바로 토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은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이석원 선생님이십니다. 예.
톤을 맡게 된 수원교회사 연구소 이석원 실장입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이제 꼼꼼히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도 없고 좀 힘들어서 이제 이 정도 정리했고, 또 막상 제가 발표를 들으니까 몇 가지 더 사실은 좀 더 추가될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그걸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이 논문이 추적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신부님께서 보시면서 그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질문을 하고자 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될 수 있는 추약해서 저도 읽어 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발표문은 1860년 이후 한국 천주교의 재건 과정에 주목하면서 리델 주교의 행적과 활동을 정리하고 리델 주교의 선교 정책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박해 시기를 마무리하고 시장 자유를 확보해 가던 그 19세기 중후반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이전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던 리델 주교의 활동과 선교 정책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며,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리델 주교 관련된 자료, 특히 서한을 꼼꼼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간다면은 교회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발표문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리델 주교의 행적과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는데요. 이게 추격하는 과정이라든가 이제 과정에서 중요한 논점과 주제가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행적과 활동에 관련된 역사 사실이 이제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사실은 큰 주제이기도 한데, 연구 주제로서 이제 천주교의 재건 과정과 리델 주교라는 그 두 가지 큰 축을 이제 제시하셨습니다. 이 천주교의 재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파괴됐던 것을 제거하는 동시에 신앙과 종교 자유를 확보해 나가고 조선 사회의 천주교 정책에 따라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흔히 개항기 또는 천주교 입장에서 신앙 자유 확보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기에 천주교의 재건 과정을 연구 주제로 상정하는 것이 교회사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교회 재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범주와 내용, 즉 재건의 대상이 무엇인가 또는 재건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정하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원 신부님께서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교회적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쓰셨는데, 교회적에 대한 어떤 좀 명확한 범주와 내용을 기억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논문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교회 재건을 할 때는 천주교 박해로 사제 없는 교회가 된 조선 대목구에 다시 선교 사제가 들어가서 대목구 본당 공소, 사제, 회장 신정 이어지는 교회 조직을 세우는 작업, 그다음에 정교사와 관련된 기타 기관들, 출판소라든가 단체를 조직하는 과정, 그다음에 조선 정부와 프랑스 공동의 예우 관계에 관여하면서 신자들을 보호하고 어떤 천주교의 입장을 이제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아마 교회 재건 운동을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라든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교회 재건의 주권을 누구로 볼 것인가 문제도 연결되는데, 대목구정의 선교사 같은 서양의 선교자들이 재건의 주체인가, 조선의 신자들은 역할은 보조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서양의 선교사제와 이런 신자들을 같은 주제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도 역시 질문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 리델 주교에 가서 말하자면은, 이전까지 연구는 주로 이제 개항기 이후의 연구는 브랑 주교와든가 미텔 주교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의 이제 그 선교 정책과 활동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리델 주교가 제2국회에서 활동한 시기는 수개월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기를 해외, 만주와 일본에서 보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리델 주교 활동과 선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발표자께서 상정한 이 교회 천주교의 재건 과정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리델 주교가 차지하는 위상을 어떻게 부여할 거라는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께서 상정하신 교회 재건의 시기는 1860년 박해부터 1895년 고종과 미텔 주교가 이제 면담하는 그 시기를 이제 한정시켜 놨는데, 그 각조 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 자유 확립된 시기라고 보셨는데 그 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공식적인 천주교 구합령이 폐지됐다라든가 종교 자유가 선언됐다든가 죄악 체계는 없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여전히 천주교에 금지되어 있었지만은 조선 정부에 의해서 사실상 묵인되었다 보여지는데 이를 종교적 자유 확립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항기 어느 시점에서 법적 테두리와는 별개로 실제적으로 천주교 전파와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었다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발표적인 견해를 명확히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95년을 재건 완료 시점이라 한다면 재건에 참여했던 리델, 폴랑, 미델주교가 다 포함되는데 이 재건 시기에 리델주교가 참여 활동했던 시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 그리고 리델주교 병안으로 대목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기 어려웠던 시기도 있는데 이 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리델주교가 사망 전까지 재건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관여했는가에 대한 문제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자면 교회 재건 과정이라고 하는 연구주에 상정하는 것이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교회 재건의 구체적인 범주와 내용, 즉 재건의 대상과 재건 목표는 무엇이며 재건의 주체를 어디를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95년을 종교자유 확립된 시기라 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발표가 상정한 이 시기 동안에 리델주교가 차지한 위상을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리델주교 해외에 있을 때 또는 중도 얻어서 사망 전까지 시기에도 재건 과정에 어디로 참여하고 관여했는가? 이제 다시 말하면 리델주교 활동 시기의 어떤 구분과 분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간단히 주의자면 발표자의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결과, 그다음에 그 전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리델주교 관련돼서 발표자께서 결론 부분에서 이제 베르네 주교를 이어받고 그다음에 블랑 주교한테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재건의 인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즉 베르네 주교가 확립한 교회 체계와 선교 전통이 교회 재건의 대상이 되며 블랑 주교 이후 교회 정착과 활동이 재건의 운동의 결과 또는 그 목표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건 과정에서 리델 주교가 바뀐 시기에 베르네 주교와 신앙적 확보기에 블랑 주교 이어지는 교환 역할을 했다고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저의 추정이 맞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큰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 두 번째부터는 각 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좀 간략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 제목과 목차는 아마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이제 제가 검색해도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논문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글로만 봤을 때는 리델 주교 활동과 행적이 사실상 주된 것이고 재건 과정에 대해서는 목적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 자체가 사실은 큰 제목이 리델로 가야 되고 재건 과정이 오히려 부재로 가거나 아니면은 리델 주교의 재건 과정 연구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이제 발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서론에서는 이제 그 기존의 연구 성과 정리와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이 제시되고는 있는데 연구 성과가 이제 모두 포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논문을 취약하는 과정에서 빠진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교회 재건 과정 또는 리델 주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해서 그 한계와 과제를 명확하게 부여시키면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리델 신부의 사안과 보고서, 그다음에 지인들의 기록을 수집하여서 이것을 분석할 거라고 제시를 했는데 본문에 이러한 자료가 분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논문에는 이제 있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델 주교 관련된 자료들의 어떤 정리, 특히 도표화가 매우 먼저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제 발표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각 장 본장으로 들어갔을 때 1장이 이제 그 제목과 이제 내용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성직자 회의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도드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에서는 베르네 주교 당시에 교회체의 확립과 성직자 회의의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리델 신부 입국 활동은 통사적으로 설명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아주 제 일정 같은 경우는 제목과 내용을 좀 다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발표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장은 이제 그 1860년 이후 리델의 행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제2차 조선교 성직자 회의에 집중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리델 주교의 이제 그가 탈출해서 이제
재입고 시도하고 교회 재직을 준비하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주회의에 주목했던 점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목했다면은 그 주목했던 것에 리더주기가 얼마큼 이제 활동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조은배 선생의 글이라든가 이걸 이제 참고해서 이제 배교 문제뿐만 아니라 마지막 선교사의 행동 양식 문제에서 리더주기가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이제 확인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 재입국 의사를 공식 밝혔다는 이 서한을 하고 있지만은 이들 주교는 다른 선교사와 함께 60년 지속적으로 이제 재입국을 시도했고, 시도할 때마다 이제 서한을 보여서 보고했기 때문에 이 서한을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좀 그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 사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지만은 당시 리델 주교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의 서한이 수입되어 있는 이제 그 팔레바저 고문서고 같은 자들 서한 내용들을 좀 분석 정리해서 이거 제시해 줌으로써 이제 이것을 좀 명확하게 그 선교사의 재입국 시도라든가 그 과정을 좀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3장은 이제 리더주기가 재입국한 다음, 주로 이제 활동했던 걸 크게 세 가지로 나와서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소회장의 제도가, 해서 부각을 하셨는데, 이 한국 고유 독특한 제도라는 점을 이제 장동아 신부님의 글을 이용해서 하셨는데, 다만 이제 회장 제도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누락되었기 때문에 마치 한국에 발생한 제도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회장 제도, 순회 정기 회장을 포함해서 공소회장이 한국회에서 수행됐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공소회장의 설립은 그 이전 시기 모방심을 입국할 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이 기본적인 업무로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더주교의 업적으로 해서 강조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리더주교의 만약 독자성이 이제 있다고 하나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 리더주교 입국 전에 입국했던 디기트 신부라든가 불랑주교가 이미 공소를 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선교사의 기본 책무를 충실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미골 신학교 부지에 선정한 것도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이것도 좀 더 추가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인쇄소 문제도 역시 리더주교 체포 이후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이것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장에서 특히 이제 그 발표자가 강조하신 것은 리더주교 체포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를 이제 소개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통솔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유의 의의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들과의 종합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울교육연구를 비롯해서 불황 신부도 다른 선교사들의 서한, 그다음에 당시 체포되었다가 이제 풀려난 우측 요한의 이제 증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그래서 별도로 이제 어떤 그 논문을 정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리더주교 체포, 수감, 추방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제 세 가지를 나오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차쿠라든가 나가사키에서 활동했던 내용, 그러니까 그다음 거점제라고 표현하셨는데 교회사에서는 이걸 대표부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쿠 대표부 또 나가사키 대표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추가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대표부에서 그 인쇄소에서 할파인쇄소 인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불황 신부가 부지교로 임명됐을 때 리더주교를 대신해서 사무를 관장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리더주교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함께 서술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에서는 이제 향후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역시 이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이 발표문이 바로 이러한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제안처럼 자료에 대한 수집 분석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발표자 분께서 맡아서 수행해 주실 것을 이제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어떤 문제인데, 아마 이거 특히 정보 인용 문제는 그 논문을 취약할 과정에서 이제 그 빠지거나 이제 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논조위에서 이제 맨 처음에 나왔는데 서지 사항이 온전치 못한 것은 아마 발표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거였기 때문에 이제 찾아서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쪽에 사료 인용 문제에서 그 8.2 여방 정부의 공문서고를 이제 인용하고 계시는데 보신 자료가 그 8.2 정부의 한국 이제 주기에서 나온 이제 판독본 자료집으로 저는 이제 추정이 됩니다. A, B로 구분된 걸 봐서 만약 이 자료를 인정했다면은 그 서지사를 분명히 밝혀서 이거를 이제 정보로 인정해 주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명시한 거고요. 각주에서도 이 그 서한 자료집 이용할 때 서지사에 온전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완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용어 문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문에서는 조선교구, 교구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1962년 교계제 수립 이전까지는 한국 천주교는 정식적인 교구가 아닌 대목구 체제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술 용어로서는 교구나 대목구, 교구장, 대목구장 구별되어 사용되는 생각이 되어있으며 이 조선교구는 조선 대목구로, 교구장은 대목구장으로 표기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용어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시게 했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용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객관적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더주기의 어떤 그 인식이라든가 어떤 그 생각을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대비될 만한 인물을 관해, 특히 대모적과의 비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이제 하실 때 이런 리더주교만의 어떤 생각이라든 인식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계속 발표문에서 성직자 회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이제 보통 요즘에는 신호드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신호드라고 표현하는 논문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발표책에서 신호드라는 표현 대신 표기 대신 용어 대신 성자 용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명 표기에 있어서 제가 보면서 새롭게 느껴진 건데 이건 발표적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한테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인데 이 도론 페르기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상의를 한다면은 왜 불어식 표현을 썼을까? 사실은 그 영국 상의는 영국식 표현을 써서 퍼거슨이라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이제 질문을 던져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표기에서도 발표문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 중국 지명을 한국식 한자음을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 천진, 상해. 근데 이 체프에게는 한자음이 지부가 아니라 체프라는 발음을 쓰고 있는데 이 체프도 중국식 발음은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떤 표기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이게 지부를 표현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굳이 체프라는 말을 쓴다면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네, 그다음부터 이제 이거 오기라든가 오류 또는 이제 좀 더 내용을 좀 명확하게 서술해서 좋았을 것들을 이제 제가 쭉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보시면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약간 질문 형식으로 이제 드리는 것은 그쪽 마지막에 이제 질문인데 자꾸 신학교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이 신학교가 베론 신학당이라든가 아니면 예수 성심 신학교와 같은 성격의 학교였는지 아니었는지 또는 이제 여기에 있었던 조선 신학 학생이 누구였는지 그다음에 자꾸 신학교가 폐지된 다음에 이 신학생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쪽도 이제 그 보시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11쪽 특히 새로운 사유를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용문을 같은 경우는 판독본을 제가 파악했을 때 여기 장 표시는 이제 이 욕중기 전체를 표시하는 거고 실제적 인용문 했던 이 표시는 따로 이제 표시를 좀 더 좁혀서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판독본을 보기도 306쪽부터 7쪽까지였을 거 보여지는데 이것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되고 제가 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될 것은 배교 문제에 대해서 배교는 사실상 그 박희 시기 때는 모두 선교사분들이라든가 대목장인들이 다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베르네 주교의 이제 1차 성직자 회의 신호대 때도 이 배교 문제가 나왔고 그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대책이 그 3월 10쯤에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요것과
이제 2차라고 했을 때 또 3차 했을 때과의 비교 과정도 필요하다. 이것도 또 벽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이제 연구 성과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별도의 주제로서 한번 다뤄볼 만한 그 주제가 아닌가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더 이제 자세하게 하지 못한 건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토론문을 통해 인용 표기 시기 설정 이유 제목 용어 등을 좀 꼼꼼히 봐주시고 향후의 연구 방향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설정해 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신부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한 10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일단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처음으로 접했을 때 서울교구연보를 보면 불랑 신부의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에 재입국하자마자 신자들을 만나고 활발하게 성사생활, 성무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는데 분명 10년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무 활동을 집행하고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충분한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과정을 살펴보던 중에 유일하게 병임 박해 시기부터 선교사가 재입국할 시기까지의 유일하게 한 명의 선교사가 존재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병으로 아니면은 이제 덕산 굴총 사건으로 본국으로 송환돼서 인도로 파견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고 중간에 병환으로 사망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생존해서 끝까지 갔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바로 리데일 주교님이었고요. 그래서 리데일 주교님을 이 바탕으로 본다면 10년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분의 그 시간, 서한들이나 기록들을 바탕으로 교회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연구 목적이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이분의 서한들이나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관해서 토론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이 조선에서 실제 리델 주교님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갑자기 체포가 돼서 추방당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개월 4일 만에 추방이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 4일 만에 체포가 되셔가지고 별 성과가 없겠지만, 근데 제가 보는 교회 재건의 관점은 구체적으로는 불랑주교 이후 교회 재건에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교회 재건을 준비했던 시기도 이 재건 과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건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교회 재건에 대한 숙고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재건의 시작을 선교사들이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피신한 시점부터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리델 주교가 조선에 입국하여 교회 재건을 위해 활동한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정책과 활동은 교회 재건에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재건 시기를 그 박해 이후 선교사들의 중국 활동부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자님께서 저에게 아까 하셨던 그 주체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조선인 신자들도 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파견되어 있었을 때도 선교사들은 그냥 어떤 거를 계획을 할 수 있었지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부 다 조선인 신자들이 밀사로 활동을 했고 그 손과 발 역할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적으로 본다면 그 머리와 그리스도의 지체 개념으로 보신다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재건이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른 교구장님들하고 똑같이 선교 전통을 계승하고 그리고 교회 체계 조직의 확립이 그 교회 재건의 주 바탕이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자님께서 이렇게 추정하신 이 내용, 이러한 재건 과정에서는 리데주교의 박해 시기에 베르네 주교와 신앙 자유의 확보기 불랑 주교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신 이 추정이 저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목과 목차 장 구성인데 발표자의 저의 연구문은 저희 학위 논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좀 많은 양의 학위 논문을 요약하다 보니까 이 15장이라는 이 분량 안에 이거를 다 담아내기는 장절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양의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 토론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차라리 그 주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했으면 오히려 이 발표문을 읽는 독자들이 혼란이 안 가져오지 않았을까, 혼란스럽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맞게 재설정하면 아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서론에 관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큰 단락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큰 주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뭐 신학교 설립을 했고 이 신학교가 어떻게 해서 이전을 했고 사실은 이게 고미골에서 신학교가 설립되었지만 계획을 하였지만 도적이나 아니면은 박해 위험이나 이래서 이게 상령까지 옮겨지는 이 과정은 사실은 저희 연구 논문에 디테일하게 다 서술해 놓았는데 여기 발표문에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이제 여기서 하는 논문의 한계라 여기 발표문의 한계라고 밝히고 싶고 그리고 토론자분께서 제안해 주신 리델 신부님에 관한 도표의 제시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추후 제가 다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언급하면 발표문을 이해하는 연구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토론자분께서 제안하셨던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는 제 그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실지 못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이었던 그리고 저기 다섯 번째 질문에서 1875년에 선교 리델 주교님이 처음으로 조선 입국을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시도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달이 잡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자. 더 이상은 우리가 보류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가셨던 요게 75년이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발성으로 표현돼서 이렇게 혼란을 드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소회장 부분 6번 질문에서 공소회장 부분이 이렇게 강조되는 한국의 고유한 제도라고 강조되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델주의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리델주의 업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다기보다는 이 리델 주교님이 하셨던 인쇄소를 짓는 문제 그리고 신학교를 짓는 문제 그리고 회장을 선임하거나 이렇게 해서 방인 사제를 양성하는 이런 현안들은 당시 프랑스 선교사 파리예방 종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르네 주교님도 그랬고 그 이전의 주교님, 그 이후의 주교님들도 똑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업적으로 강조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선교 방침을 그 선교 전통을 계승해서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문제와 오기 및 이렇게 안내해 주신 사항은 확인해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제1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